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뉴스를 같이 보면서 지금 호재가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악재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물론 제가 이제 5월 초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악재들이 무엇이 남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공황을 개인적으로 연구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대공황과 경제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약해진 마음을 이용하는 유튜버는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제 채널에 댓글이 두 개가 달린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뭐 댓글을 달고 이제 지우셨는데 두 분 다 똑같은 유튜버를 지목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버를.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 이 유튜버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상을 좀 더 찾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제가 봤는데. 근데 구독자는 이제 꽤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 시청자가 올바른 댓글을 좀 달았어요. 아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댓글을 단 것 같아요. 근데 그 댓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약간 마녀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유튜버는 악질이다. 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 채널의 댓글들을 보면 진짜 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고, 오히려 주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실패들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와, 내가 이걸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이 제가 들 정도로, 악질이었어요. 와, 이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와, 이거 진짜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악마 아닌가요? 그 쓰레기. 아유,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도 많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건 좋지만 내 지식이 맞는 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건가? 하면서 의문점을 항상 품으셔야 돼요. 그 의문점들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 추가 합병 필요성을 강조하죠. 이게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 왜 이러한 이제 발언들이 나오느냐? 은행 문제가 일단은 꽤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터지는 일이 없도록 봉합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은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의 위기를 봉합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러한 이제 기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은행이 좀 더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이것을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봤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행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더 이상 생각하지 마셔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월이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예상만큼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자, 파월 입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 자,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금리가 여러분 5.25%까지 올랐어요. 5.25%면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측을 못했죠. 전문가들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니, 금리 더 이상 못 올릴 거라고. 막 4.5%, 4.75%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금리 더 올리면 망할걸? 은행 파산할걸? 하지만 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죠. 그래서 결국 5.25%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정말 뭐 수개월 지나서야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시에 장기적으로 호재예요.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증시가 폭락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떠한 특정적인 상황이 맞물렸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기사와 파월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추가 금리 인상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증시에 호재가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잘못 해석해서 무슨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대공황 때문에 그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앞으로 증시의 호재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 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 이거 한국 개미 말하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 한 달 새 60억 넘게 순매수. 자, 여러분 일본 왜 사요? 일본에 있는 주식 왜 살까요? 우리가 4월에 이야기했죠. 워렌 버핏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 매수를 했죠. 주식들 중에 뭐야? 국제 상사. 상사 주식, 종합 상사 이거 매수를 했죠. 자, 이게 일본 증시에 훈풍을 불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 좀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한국 주식 왜 못 살까? 자, 한국 주식이 여러분 뭐 버블입니까? 고평가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고평가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로. 막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왜 워렌 버핏은 못 살까요?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있습니다. 이것은 워렌 버핏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도. 자, 부동산과 우리나라 PF 문제, 은행의 어떤 불안정성인 그런 불확실한 요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되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잖아요. 되게 그런 악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워렌 버핏은. 안전하게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TSMC도 매각을 한 겁니다. 예, 다 매도한 거죠. TSMC를. 왜냐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언젠가 부딪힐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사실상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에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일본 쪽으로 간 거죠. 왜?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끼지 않았고 증시에도 버블이 끼지 않았어요. 사실 일본은 지금 그냥 저평가돼 있어요. 예, 일본은 고평가돼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워렌 버핏은 싸다고 생각하고 이제 상사 주식을 사게 된 거고, 아마 워렌 버핏이 추가적으로 일본에 좀 더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에는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호재겠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는 워렌 버핏이 절대 투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한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블이 이미 끼어 있어요. 부동산에도. 물론 부동산 시세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부동산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버블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본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부동산을 자동차로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조금 더 뭐 과감하게 뭔가를 자기 집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걸 교훈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위기 뭐면 여기 2개월 연장 합의했다고 나왔죠? 이거 여러분 튀르키예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요. 예, 2개월 연장을 합의를 하면서 증시의 악재를 해소했다. 자, 하지만 2개월 뒤에 이 악재가 한 번 더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악재가 있습니다. 자, 미 부채 협상 6월 넘어가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이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죠? 다 잘 해결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폭등을 했어요. 다우존스랑. 그죠? 근데 까보니까 어땠습니까? 부채 협상이 난항 중에 있고 디폴트 위기감 점증하고 있다.
자, 이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증시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뭐 바이든이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어? 또 뭐 협상이 6월까지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러면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좀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조정을 받더라도 아주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5월에 결국에 제가 얘기한 대로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나스닥은 좀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조정 약간 이렇게 주다가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만약 일단 현재 기준으로 이 부채 협상 문제가 6월에 해결이 된다면 6월 안에 그렇다면 증시는 아마 호재를 먹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뭐 나스닥, 다우존스 할 거 없이 지금의 이 시점은 바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스닥 주봉 차트인데요. 나스닥 좀 오랜만에 보죠. 이제 코스피 코스닥만 봤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갭을 띄우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렇게 갭을 띄우고 오른 게 바이든이 직거래해서 그런 거잖아요. 부채 협상 다 잘 될 거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은 여기서 고점 맞고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게 V자로 이렇게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부채 협상 문제가 바로 타결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추세가 이미 여기 갭도 메웠고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을 돌리기 위한 파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제가 3월에는 바닥이라고 확신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월봉상 힘이 세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SVB 은행 파산 사태가 터졌었죠. 그래서 SVB 은행 파산 사태가 터졌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증시가 버텨줬어요. 은행 파산 문제가 계속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공포로 인한 그런 투매성 물량들을 받아줬단 말이죠. 근데 한국의 코스피의 경우 이거 물량 누가 받아줬습니까? 외국인이 받아줬어요. 개인은 팔았죠. 개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기 배터리 관련주들을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AI 관련주들. 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큰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반대로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버스도 엄청 많이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이런 점을 꼭 고려하시고 매매를 하실 때 대공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셔라.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거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제부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뭐 어떤 큰 악재가 터진다고 하면 바로 뭐 어떤 영상 올려서 이건 악재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시면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제가 이렇게 튈 거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자, 튀었어요. 근데 왜 환율이 제가 한 요 정도까지는 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지금 못 튀고 요만큼 튀고 지금 약간 다시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왜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튀지 못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고 있는 그런 진전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죠? 또, 흑해 곡물 협정 잘 됐죠? 자, 흑해 곡물 협정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잘 해결이 됐어요. 자, 그리고 가장 큰 건 뭐예요? 파월이 금리 인상을 예상만큼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갑자기 이만큼씩 튈 가능성은 낮아진 거예요. 자, 금리는 제 예상대로 힘이 셌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올랐지만 여기서 더 튀어 오르더라도 여기 제가 봤을 때는 1300 한 70원. 야, 이건 도달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아예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조정을 주면서 결국에는 자, 여기서 한 1300대 요 구간 있죠? 여기에서 이제 놓을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안정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놓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일단은 환율을 약간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자, 그 이유는 한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경상수지도 뭐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막 안정화돼가지고 갑자기 1200까지 내려가고 막 1100까지 가고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안정화되고 난 후에 한 번 더 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일단 쭉 가봐야 돼요. 왜냐면 이미 장기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추세를 이탈한 건 맞아요. 예, 상승을 위한 파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당분간은 환율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주식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분석이 끝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대공황은 분명히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 분석 영상들을 쭉 보시고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언제까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대공황. 그 영상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공황이 아니다. 지금은 기회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시가 생각보다 연말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좋을 경우에 산타랠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지금부터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일까, 떨어진 종목들 있죠? 조금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조금씩 모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